논술을 고민한 친구들 가장 큰 화두는 이게 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어떤 친구들이 논술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한가? 그 논술의 어떤 논술 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있고,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는가?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합격을 하면은 되는 거잖아. 근데 합격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선택 과목이야. 우리가 사탐 같은 걸 선택 과목이라고 하지만 사탐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고르는 거지, 논술은 할지 말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선택 과목이지. 그래서 사실 얘네들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논술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근데 내가 요 길들을 봤을 때 조금 내 로망의 대학교로 생각하는 학교에 조금 아쉬운 성적이 있다면 그때 사실 고려를 해보는 게 논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쌤도 논술로 결국엔 대학교를 갔는데 서강대학교를 갔거든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논술 전형으로.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이제 난 내신으로 가려고 그랬어. 내신을 열심히 해서 내신으로 이제 스카이를 가고 싶다, 이제 해서 고1 때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안 나오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좀 못 미쳐. 나는 뭐 반 1등 같은 거는 계속 했는데 전교권에서는 스카이급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이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은식이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스카이는 안 된다. 왜냐면 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막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 그냥 되게 평범한 일반고였었고, 그래서 뭐 모자랐습니다. 그걸 쌤이 확인하고 그럼 나는 내신으로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능이지. 그래서 나는 정시판가 보다 해서 수능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는 또 자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걸로는 친구들한테 좀 이제 인정을 받았어. 근데 약간 좀 쌤이 학창 시절에는 약간 좀 안타까운 캐릭터야. 그러니까 얘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얘가 전교 1등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 근데 성적은 또 그게 아니야. 막 전교 10등 정도 하는 게 이제 좀 잘할 때, 뭐 엄청 잘할 때는 5등도 했었지만 보통 한 20등 안쪽에서 쌤이 있었거든. 모의고사 점수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타까워했지. 왜냐면 쌤은 고등학생 때 지금 딱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보통 공부하잖아.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할 일이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사탐 문제를 뭐 몇 개 푼다. 혹은 영어에서 독해를 몇 개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루틴이 있었는데, 그 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쉬는 시간에 놀아본 적도 10번 이하야. 3년 내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그 정도 안 나와. 쌤이 정시로 했을 때 좀 뭐랄까 경희대 정도 라인으로 찍혔던 것 같아. 결국에는 경희대 정도는 정시로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쌤은 그 스카이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고3 9모까지 쌤이 모의고사를 밀고 나갔어. 9모까지. 그 더 나올 수 있을 거야 했는데 9모도 봤는데 역시는 안 되더라고. 그때 이제 좀 생각했지. 쌤 고등학생 때는 확실히 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많이 모자란 거야. 예를 들면 정시로 봤을 때 이제 한 20, 30점이 모자란 거야. 이제 목표치에는. 이게 한 10점 모자라면 좀 더 해보겠는데 이게 좀 꺾이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럼 논술은 안 해봤으니까 혹시나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될지 해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쌤은 고3 9모 이후에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늦었지. 그래서 올해는 못 가겠구나 해서 재수생 때부터 합격할 생각으로 공부를 또 시작했지. 그래서 쌤은 사실 9모 이후에 논술을 슬렁슬렁 하다가 재수생 때 좀 본격적으로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재수생 때 간 건 아니야. 재수생 때는
최저는 맞췄는데 논술은 그렇게까지 못했어. 쌤이 재수생 때 연대랑 고대 딱 2개를 지원했거든. 이것도 이제 이상한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 나는 스카이를 꼭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좀 아무리 세도 그렇지 그 연고대 말고는 지원조차 안 한 거야.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큰 코 다쳤지. 그리고 이제 논술 떨어진 거지. 그리고 당연히 뭐 정시로는 거의 못 갈 성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삼수생이 된 거야. 삼수 때부터는 뭐가 생겼냐면은 지금의 한양대랑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잖아. 뭐 다른 학교도 있지만 이제 명문대 라인 중엔 딱 한양대 그 연세대가 있는데 우리 때는 쌤 때는 내가 삼수생이 되던 그 해부터 서강대가 최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쌤이 그때 재수생 때 논술을 그래도 좀 잘한 편이었거든. 학원에서는 이제 모범 답안이 주로 좀 나오고 이렇게 했던 편인데 그래도 뭐 연구대 뚫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잘하는 편이었더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삼수생 때는 논술을 좀 전략적으로 더 많이 하기로 합니다. 물론 재수생 때도 되게 많이 했는데 삼수생 때 더 많이 했어. 그래서 하루에 이제 8시간 정도를 막 했던. 사실 재수생 때도 그 정도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좀 수능이 떨어진 건데 삼수생 때는 더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서강대의 삼수생 때 논술을 붙었어요. 서강대 법대 썼는데 최저가 없는 지금 한양대랑 비슷한 케이스라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서강대 논술에는 면접이 있었네. 논술 통과자들을 2배수로 뽑아. 그 다음에 그 2배수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거야. 면접을 봤는데 쌤이 그 성격이 고3 때까지는 나름 좀 성격이 쾌활한 성격이었거든. 쾌활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나름대로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쌤이 재수, 삼수, 특히 삼수생쯤 되면서 사람이 약간 쭈구리가 되는 거야. 이게 뭔지 아니? 재수생 때까지는 떳떳하거든? 재수생 정도 떳떳해. 삼수생부터는 약간 죄인 같은 느낌이 좀,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좀 위축된 거지, 사람이. 그래서, 친구 관계도 좀 많이 정리되고, 뭔지 알 거야. 쌤도 뭐 공부하느라 핸드폰 번호도 여러 번 바꿨어. 친구들이 연락 오면은 연락도 좀 차단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틀어박혀서 공부해야 되잖아. 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삼수생 때 면접을 볼 때 너무 떨었어요. 너무 많이 떨고 자신감도 좀 부족하고 물론 연습은 좀 많이 했는데 막상 면접관 앞에서 서니까 너무 많이 떨었어. 그래서 거의 염소 목소리를 내다가 떨어졌지. 그때 그 참담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들어오세요. 왜 참담함이냐? 삼수를 떨어지게 된 거거든, 결국에는. 그때 쌤이 떨어진 게 10월달 말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쌤 때는 그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에 대해서는 수능 전에 최종 발표를 한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발표하면 좀 부작용이 있거든. 왜냐면 쌤이 그 부작용이 딱 피해자인데 10월달 초에 논술 시험 보고 면접도 보고 면접 결과가 10월달 말에 나와. 그리고 이제 면접 결과가 딱 나오는 그 시점이 10월 말인데 그때로부터 2주 뒤에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쌤은 그때 1차를 뚫었고 1차 뚫었으면 거의 다 뚫은 거기 때문에 70대를 뚫고 2대1만 남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거의 다 됐다 해서 생각했다가 떨어지니까 좀 진짜 패닉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좀 회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 또 수능을 보니까 또 이제 또 개망하게 된 거지. 이제 이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주생이 돼. 그래서 사주생이 되어서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똑같이 서강대학교 또 지원해서 그때는 법대가 사라져서 로스쿨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면접도 뚫었어. 1년 동안 연전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쌤이 이제 그래도 좀 악연이 길었지.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쌤이 좀 알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또 뭐냐면 쌤은 글쓰기나 뭐 이런 거를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논술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쌤이 왜 논술을 했다 그랬지? 왜? 내신으로 도전했는데 좀 모자라서. 좀 아쉽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과 종합으로 여기를 좀 가긴 좀 모자란 성적이라고 확인이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들이대는데 이걸로도 좀 이제 아쉬워. 쌤은 특히나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좀 약했던 편이야. 정시로 뚫기에는 수학이 좀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논술이었다. 그리고 쌤이랑 같이 논술 공부를 해서 결국에 대학교 합격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의 상당수가 사실 쌤이랑 비슷한 케이스로 논술까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글쓰기에 좀 신동이었어요. 이래서 논술 시작하지 않아. 논술이 마지막 기회여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쌤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엔 우리가 메달을 따면 되는 거거든. 메달 따는 게 합격이야. 근데 이 두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A 학생, B 학생 있는데 수영 선수야. 근데 A는 욕심이 좀 많아. 그래서 수영인데 우리 수영도 100m 종목이 있고 200m 종목이 있고 수영이 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 올림픽 보면은 하나는 이제 1000m야. 이런 장거리 수영 이렇게 있어. 세 개 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다 국가대표 선수 A, B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는 100m 수영만 준비를 해. 그래서 A가 준비하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빡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30% 정도 연습량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제 더 빡세게 살아. 그러니까 둘 다 연습하는 동안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또 연습을 했어.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더 빡세게 훈련을 한 거야. 근데 좀 종목마다 시간과 정성을 배분해야 됐으니까 100m 수영 자체는 얘가 더 많이 준비했겠지. 그렇지? 전체 총 연습량은 얘가 더 많더라도. 그래서 올림픽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100m 4등, 5등, 4등 이렇게 한 거야. 그럼 5등, 올림픽 나가서 4등, 5등, 4등 했다는 거는 얘가 수영을 못한 선수가 아니지. 그렇지?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었다는 뜻이야. 5손가락에 들었다니까 사실 어마무시한 수영 실력자인 거야. 게다가 세계 종목에서 다 5등 안에 들었잖아. 하지만 메달은 없죠. 그치, 메달은 없지. 근데 얘는 100m 하나만 드립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는 얘가 승리자고 얘는 속에 손가락을 못 거뒀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얘가 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우린 얘가 더 입시에서는 지혜로운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 왜 하냐?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신, 수능, 논술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세 개를 다 두루두루 공부할 수도 있고 좀 집중해서 한쪽 혹은 두 개 정도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종목은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난 이게 제일 유리하다. 혹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뭐가 제일 유리한지. 하지만 정확히 분석해보면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위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논술이 1순위 혹은 2순위 정도 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논술이 3순위잖아? 그 말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이제 예를 들면 경희대라고 해볼게. 경희대를 목표로 하는데 정시로 경희대를 뚫을 가능성, 그리고 교과 종합으로 뚫을 가능성, 그리고 논술로 뚫을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 뭐가 더 가능성이 높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의 이 겨울방학 시즌이 특히나 논술 처음 하는 친구한테는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보고 내가 목표 대학을 합격할 확률은 어떤 종목이 제일 높아 보일지, 거기에서 논술이 최소한 2등 정도는 해야 1등이면 더 동기가 높을 것이고 최소한 2등 정도 해야지 의미가 클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웬만큼 가닥이 나왔어. 왜냐면 고3 기준으로 했을 때 고2까지 성적이 있고 고3에는 1학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80% 성적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나머지 20% 성적으로 전체 평균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오른다 정도를 고려해서 이미 측정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지. 요것도 좀 이야기해보자면 특히나 3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 시점으로 이제 고려해서 얘기해보자면 내가 교과 혹은 종합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이 전략 판단이 정확해지거든. 근데 처음엔 잘 몰라. 특히 고3 학생들은 자기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경험해본 친구들은 알지. 상담을 또 9월달 자세하게 해보니까. 그래서 쌤이 알려주고 싶은 꿀팁은 여러분의 이제 최대한 정성과 성실과 이런 정보력을 동원해서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의
작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기준으로 2024년이 이미 됐으니까 2023년에 선배들이 교과 종합으로 어딘가에 붙었겠지? 그리고 어딘가에 떨어졌겠지? 내 내신이 만약에 2.7이라고 해보자. 내 내신 2.7인데 2.7이 어디 붙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더 좋은 거는 나보다 0.1 정도 낮은 친구들 내신이, 혹은 0.2 정도 낮은 친구들, 선배들이 어디 붙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정보야.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좀 제한적인 경우도 있고, 물론 이름까지 까서 알려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이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좀 있거든. 그래서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가린 상태로 몇이 어디 붙었다, 뭐가 어디 붙었다 정도를 알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2.8이 붙은 학교는 2.7은 웬만하면 또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신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건 맞으니까, 교과나 종합이나. 그래서 여기나 여기 정도가 어디 붙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결국에 어디를 쓸 수 있고 어디를 붙을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교과 종합은 고등학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신이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 정도 붙고 옆 학교에서는 또 다른 정도를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선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평균 다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정보는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 학교에서 그 정보를 풀지 않으면 학원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거는 3학년 1학기 3월달 돼서 담임쌤이 정해지고 하면은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2.8, 2.9가 붙은 학교가 A 학교인데, 그러니까 좀 이 중에 특별히 높게 붙은 거는 좀 예외 처리를 할 필요는 있어. 사실 두루두루 어디 붙었는지 좀 봐야 돼. 그 중위값 정도를 봤을 때 A 학교라고 해볼게. 여기는 주로 붙더라. 그럼 요 A 학교가 만약에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 뿐더러 우리 부모님 마음에도 든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사실 행복한 거야. 왜냐면 3학 1학기 때 그냥 내신 굳히기만 하면 돼. 3학 1학기 때 학생부 조금 더 굳히기 들어가고 내신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2.7이 한 2.65 정도만 만들어도 이제 이거 확실해지거든. 그러면 그렇게 굳히기 들어가면 논술할 필요가 없죠. 그지? 논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학교를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9월 달까지 미루 붙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이 학교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3학 1학기는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전체 중 20%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확인해 보면 좀 판단이 빠를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 좀 애매한 학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논술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수능으로 또 보자면, 수능 얘기도 좀 이제 최저 보면서 할 건데, 수능도 만약에 지금 모든 과목이 3등급 이내로, 1, 2, 3등급 이내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1, 2등급 나오고, 못해봤자 3등급인데 3등급도 한 개밖에 없어. 이러면은 사실 얘는 정시파야. 얘는 정시파가 맞아. 그러니까 논술을 하더라도 논술은 메인이 아닐 것이고, 그지? 그리고 정시로 메인을 가야 돼. 혹은 이 친구는 논술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정시에 몰빵해야지 정시로 이제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싹 다 맞춰가지고 로망의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3등급이 여러 개 있다거나 혹은 3, 4등급이 좀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마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논술로 노리는 대학이 훨씬 높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친구한테 논술이 또 1순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논술은 제3의 기회라고 쌤이 생각하는데 1번의 기회는 내신이었죠. 내신에서 좀 애매하면 또 모의고사가 제2의 기회였고 수능이죠. 그리고 제3의 기회가 논술이다. 그럼 이건 이해돼. 근데 이게 기회가 되려면은 논술이라는 필드는 내가 그래 딱 들어왔을 때 뭐 그래도 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필드여야 돼.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고인물이 득실득실하다. 그러면 또 이제 쉽지 않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물론 이제 재수 삼수생들이 논술에도 많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논술에서 이미 앞서가는 고인물들이 된 거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수능도 그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고3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영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영어를 이 시점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 시점에 이미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죠. 충분히. 고3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걔는 고2 때 영어를 못했을까? 하면은 아니지, 고2 때도 영어 잘했겠지. 지금 그 친구는 고1 때 영어를 못했을까? 하면은 또 대부분이 또 잘했던 거야. 이게 어디까지 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영어를 또 열심히 했지 이 친구들이? 하면은 최소한 이게 1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입시를 고려해서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돼 보통? 최소한 중1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보통 한 6년 정도 축적된 게임으로 수능을 보는 거야. 국영수가 그래요. 그렇잖아. 고3 때 바짝 하는 게 아니잖아. 누적된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논술은 고3 기준으로 요 시점에 1월달 초에 논술을 잘하는 친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3들은 이 시점에서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연고대 합격생이 생길 텐데 그 친구들은 이 시점에서 뭐 재수생들 제외하고 고3들은 이 시점에 논술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대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출발선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뭐 기존의 재수생, 3주생의 고인물들은 합격시키더라도 내 자리가 여전히 이제 뉴비들 싸움 중에 있는 거지. 그러면 또 그게 기회 요인이 된다. 이런 말이야. 논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합격생은 사실 1년 정도 공부하는 건데 사실 풀버전 1년 공부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채운 게 아니잖아. 보통 이제 10개월 정도 하면 좀 많이 한 거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평균에 가까워. 합격생의 평균이야. 그래서 6개월 이상 하면 사실 좀 충실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 3월달 출발자들 중에서도 합격생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여름방학에 진입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평균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고인물이 덜 있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한방 승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논술은 최대 6번까지는 시험 보잖아. 수능은 또 이제 한 방에 끝나죠. 수능날 삐끗하면 또 이제 물거품 되지. 아무리 여태까지 모의고사 때 내가 정점을 찍어서도 수능날 옆에서 누가 다리만 떨어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쌤도 사실 고3 때 좀 잠을 잘 못 잤어.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로 또 시험 보러 갔어. 이런 게 다 영향을 크게 주잖아. 물론 그건 논술도 그래. 근데 논술을 6번이나 시험 보기 때문에 6번 다 운이 안 좋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면에서 조금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논술에 약간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논술 외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최저죠. 2025학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신 정보예요. 이 정보는 현재 시점이 1월 달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야. 확정이 언제 되냐면 5월 달에 되는데 5월 한 중순 정도 때 두루두루 다 확정이 될 거야. 원래는 5월 달 초에 돼야 되는데 학교들이 조금 늦장 부리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5월 중순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쌤이 정리해서 알려주겠지만 거의 바뀌진 않아. 바뀔 가능성은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좀 특이점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알 거야. 고대가 들어왔지. 2024학년도부터 고대 논술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최저가 너무 빡세서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고대도 알 거야. 특히 얘가 논란이 심해. 4합 5는요. 아무리 고대 경영이어도 4합 5면 그냥 고대를 가지 않나 정시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친구들이 논술을 조금 해서 이제 여기에 가는, 물론 조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많이 높아. 너무 많이 높아서 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황당해. 사실 정시파들만 지원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지? 전형적인 논술론이 이 정도까지는 못해. 전형적인 논술론. 이것도 좀 세죠.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 연세대에서 지금 최저가 없잖아요, 연세대가. 근데 그 전에 최저가 있었거든? 몇 년 전에는. 그때 4합 7이었어. 고대가 4합 7로 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 이제 그 시절보다 지금 최저를 좀 낮추는 시절이야. 예를 들면 그 전에 2합 4가 많았는데 다 2합으로 이사 왔거든? 그 전에 3합 6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3합 7이나 3합 6에서 좀 이제 조건을 조정해줘서 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고려해서 4합 7이 아니라 4합 8로 낮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인간적이지. 고대쯤 되니까. 근데 요건 좀 심했다. 그래서 아마 요건 좀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4합 6이나 4합 7이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큰 차이잖아. 그래서 요건 그렇고
또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좀 다른 지점을 쌤이 좀 확인시켜 주면은 가장 큰 이슈는 사실 경희대야. 경희대가 이하 뭐였거든, 작년에? 근데 올해도 이하 뭐야? 안 바뀐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안 그런데 유일하게 경희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탐 2과목 평균으로 최저를 측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다른 학교는 사탐을, 이런 사문을 1등급 받고 윤사를 뭐 5등급 받으면 사회는 그냥 사탐 1등급으로 쳐줬던 거야. 지금도 그래, 다른 학교는 다. 근데 지금 경희대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거 두 개가 이제 평균 3이잖아. 사탐은 3등급으로 해버려. 그러면 되게 좀, 이것 때문에 사탐은 아마 최저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되게 좀 그래. 그래서 경희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경희대는 많은 친구들 쓰거든? 근데 경희대를 내가 좀 계획 속에 있다면 사탐 2개를 끝까지 다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보통은 경희대도 작년까지는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쌤이 어떻게 주로 얘기했냐면 육모나 구모를 봤을 때 사탐 2과목 중에 월등히 한쪽에 좀 유리함이 있다면 한 과목을 특별히 잘한다 내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것만 밀고 가라. 그러니까 최저가 좀 간당간당한 친구들 위주. 그러면 다 끌고 가기 좀 불안하니까 좀 둘 중에 하나를 몰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올해는 경희대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만약에 안 쓸 작정이면은, 그리고 논술이 1순위다. 정시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고 논술이 1순위라서 수능 공부는 최저 공부가 사실 될 것이다. 이런 친구라면 경희대를 빼면은 사실 사탐 한 과목만 정해서 가도 되겠죠. 근데 물론 이 경우도 이 시점에서는 그걸 권하지 않아. 최소한 육모 보고 결정하는 거야. 육모를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재수생들 껴서 보니까 그때 사탐 등급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때 결정하는 거고, 지금은 다 끌고 가야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기 뭐 사탐이라 써있지만 사실상 다 사탐, 과탐 다 포함돼. 그래서 이과 출신의 친구들이 과탐을 하고 있었는데 사탐으로 꼭 바꿔야 되나요? 과탐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사탐을 선택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도 할 수 있지.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논술의 소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문화, 그리고 윤사.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게 돼. 이거 말고도 뭐 경제도 있고 법과 법 하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문화랑 윤사의 생윤의 소재의 어떤 출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리함의 정도가 결정적이냐 하면은 그럴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윤사에서 생윤에서 배웠던 소재 개념어가 나와 대시문에. 근데 우리 이과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래야 돼. 이과생들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돼. 근데 걔네들은 본 적이 없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 생윤에서 개념이 나오면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시문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이과생 중에서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는 충분히 제시문만 잘 읽어도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게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탐 중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내가 이미 공부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을 잘 맞고 있다. 등급이 막 1등급 나와. 이러면 쌤은 굳이 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내가 하고 있던 교과목이 되게 좀 별로다.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어차피 제로 베이스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 내신에서 하는 사탐으로 웬만하면 해라. 그래야지 공부가 좀 효율적이니까. 내신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없다. 난 재수생이다. 그래도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윤사나 사문도 윤사 생윤이랑 사문, 물론 윤사도 나와. 생윤 사문도 추천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야. 결정적이지 않으니까 좀 그 정도 관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하보가 제일 많다는 건 얘기했죠. 이제 이하보를 주고 쌤이 좀 설명해 볼 건데, 이런 숙제를 한번 보자. 사실 이 수능 최저가 논술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 쌤도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지. 왜냐면 정시파를 생각할 때는 막 엄청 높아야 되는데, 성적이. 이런 숙제를 고려해서 숙제 정시를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이하보를 겨우 맞춘 친구라고 해볼까? 수, 영, 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어가 1 나왔다고 해봐. 근데 영어는 겨우 4 뜬 거야. 절대평가로. 턱걸이고. 얘는 9 나왔다고 쳐.
이거는 절대 못 가잖아, 정시로는. 근데 얘가 지금 이하보를 맞춘 거잖아. 음숙대뿐만 아니고 사실 여기는 사탐이 하나만 잘했다고 하면 경희대는 안 되겠지만 딴 데 되는 거야 또 이제.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정시보다는 훨씬 더 이게 수능에 대한 부담이 널널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논술을 하는 거죠. 나도 그랬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금 시점에는 쌤이 뭐라고 하고 싶냐면은 결국엔 전략 과목을 정해서 그걸 들이파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최소한 3월 달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다른 과목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물론 이 정도로 못하진 않겠지. 보통 이제 이 정도 3은 사실 못하는 거라 볼 수는 없고 4등급 5등급이라 했을 때 3모 정도를 봤을 때 이게 한 3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4등급인데 거의 3에 가까워. 이러면 얘는 좀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6모까지. 근데 6모도 봤는데 한 4등급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4등급은 아마도 이제 정시로 갈 때도 발목을 잡을 것이고 수능 최저로도 아마도 안 쓸 것 같으니 그럴 땐 쌤이 좀 힘을 빼라 그랬지. 제끼라는 뜻이지. 그렇게 좀 결정하게 쌤이 그게 유도를 할 거야. 좀 가이드 줄 거야. 그게 결국 우리는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정 과목에 좀 기회를 줘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재수생이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성적을 봤는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안 그런 과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확실한 1, 2등급 진동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최저를 못 맞춘 친구라고 한다면 더 그렇지. 더 내가 전략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확실한 1등급 고정으로 만들어야 돼. 6모까지는. 그게 쌤이 이제 가장 좀 주의를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쌤이 사실 매년 겪는 일이긴 한데 논술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경우더라도 최저를 못 맞춘 경우는 늘 쌤의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덜 그러겠지 해서 쌤이 최저에 대해서 구모 때 다 이제 구모 이후에 상담을 할 때 엄청 좀 까다롭게 굴거든요. 그래서 막 이미 맞춘 최저만 넣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최저를 못 맞췄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몇십 명 수준으로 있단 말이야. 최저 못 맞췄다는 연락만. 연락 안 한 친구도 생각하면 더 많겠지. 그래서 그거만큼 좀 속상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조정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해주면은 3합6, 3합5 요 부분에서는 우리 설명할 게 이거야. 사실 3합6이 엄청 많았다가 다 이사 갔다 그랬지. 서강대는 아예 3합7로 갔어. 아예 3합7이야. 성대랑 중앙대는 좀 변형을 했어. 성대는 어떻게 했냐? 국탐탐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 국영수 중에 하나, 그 탐구 두 과목을 모두 잘했을 때는 탐구 두 과목을 각각의 영역으로 봐준다. 이게 성대만 그래.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생윤 1등급, 3은 1등급이야. 그럼 나머지 이제 국영수 중에 하나가 4가 떠도 3합6이 되겠네. 그치? 이거는 성대만 해줘. 그러니까 전통적인 3합6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화여대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전통적인 3합6.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 최저가 거의 모든 학교 다 통틀어서도 가장 센 수준이야. 그래서 사실 쌤 학생들 중에서 이화여대 지원자가 확 줄어들었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여대 스스로한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영어에 대해서 좀 관대. 영어가 2등급 턱걸이 한 친구한테도 영어 1등급이라고 쳐줍니다. 그래서 영어는 내가 좀 1, 2등급 진동한다. 그러면 아마도 진동한다는 거 수능 때 좀 망쳐도 2등급 한다는 소리잖아? 이 친구는 그게 1등급 처리가 되니까 영어를 포함할 수 있다면 중앙대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럼 나머지가 좀 널널해지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센 데는 있죠. 3합 5, 3합 4 이런 건 너무 센 건데 사실 성균관대 중에 글로벌 얘네들은 좀 세잖아. 여기도 근데 국탐탐을 해줘. 어쨌든 3합 5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도 이제 스크랜트 이런 건 좀 센데 되게 좀 특별한 학과들. 그리고 진짜 특별한 학과 있죠. 한의대학교. 경희대, 한의대. 한의대 중에서도 최강의 경희대가 유일하게 논술로 갈 수 있는 메디컬로 있어요. 연세대, 한양대, 단국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다. 근데 연세대는 사실 최저가 없다고 하지만 최저가 이제 사실 간접적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영어 지시문이 이제 모든 학과에서 다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세게 나와서 영어 1등급 정도 나와야 좀 안심이고 2등급 나오면은 이게 안심이 아닌 거야. 그냥 적당히 보는 정도. 3등급은 사실 잘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되게 쫄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을 맞아야 된다. 연세대를 하려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냐면 장문 독해보다 훨씬 긴 장문 독해 한 3, 4배 정도 되는 정도 길이 영어 지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준도 장문 독해보다 더 어려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글 자체는 한글로 쓰지만 어렵다. 그리고 연세대는 또 이제 수학도 나오잖아. 수리 논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수리 논술 나오는 경우 있어. 예를 들면 뭐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 이화여대 사회계열, 그리고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이런 데 수리 논술 나온다. 근데 다 어떠냐면 이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만 수리가 나오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문제 하나 이렇게 수리 문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연세대는 모든 학과가 또 나오는 거 수리가. 근데 또 이제 연세대 수리 특징은 다른 학교 수리 논술에 비해서는 수리가 좀 되게 약하게 나와. 훨씬 약하게 나와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건국대랑 그 한양대의 수리 논술 자체가 개빡세가지고 이거 한 1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 주로 이제 붙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데 연세대는 수학 문제만 본다면 수학이 4등급인 친구도 이제 합격 사례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다면은 이거 때문에 떨어지진 않고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순수한 인문 논술이야. 물론 상경계열은 수리 논술 엄청 세게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지. 근데 만약에 철학과, 국문학과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인문 논술만 보겠죠. 그리고 수능 후에 있잖아. 연세대 수능 전에 있고. 그래서 한양대는 경쟁률이 한 200대 1 넘어가. 300대 1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1장 1단 있다. 그래서 다 개꿀이네 이런 게 없어. 요즘 개꿀 같으면 다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쌤 이런 걸 얘기하는 취지 중에 하나 뭐냐면은 논술이 수능 최저 보니까 개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꿀이 아닌 게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돼. 국수형 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영어랑 탐구를 잘한다고 해볼게. 영어 뭐 2등급, 사탐 1등급 이렇게 해볼게. 두 개 엄청 잘해. 근데 이거 두 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논술을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논술을 합격했다, 논술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논술이라는 과목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야. 논술도 사실 논술 자체로 평가했을 때 1등급이 나와야 붙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A 대학교로 쳐볼게. A 대학교로 가려면은 국어랑 수학도 그러니까 여기 2등급, 여기도 2등급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2, 1 이렇게 나와야 갈 수 있는 대학교야. 정시로 가려면. 근데 이걸 논술로 가려면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못 올리는 대신에 얘를 1등급으로 맞는, 얘 2등급이면 안 돼. 논술 1등급 나와야 돼. 논술도 엄청 잘해야 돼. 붙으려면. 그래서 이거 2, 1, 1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쉽냐? 아니면 요거를 2, 2, 2, 1로 맞추는 게 더 쉽냐? 이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1등급 만드는 게 더 나한테 쉽겠다. 그럼 얘는 논술이 더 유리한 게 되는 거지.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논술 개꿀이네 그게 아니고 비교해 보는 거야. 뭐가 더 쉬운지. 논술도 개꿀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 1등급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빡세게 해야 돼. 얼만큼? 근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거는.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나머지는 내신인데, 사실 내신 부분은 수능만큼 우리 깊게 설명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내신은 그래서 5등급 이내로 든다. 여기서 5등급이라고 말하는 거 5.9까지 말하는 건데,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어디든지 써도 돼. 근데 5등급 넘어가서 6을 찍었다. 6, 7, 8, 9다. 이러면은 이제 좀 고려할 부분이 생겨. 6등급도 사실상 거의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고, 한두 개를 못 쓰는 거야. 근데 7등급 대가 찍힌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대학이 좀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쌤이 따로 이제 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좀 골라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항공대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없다. 다른 학교는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학교마다 좀 달라.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과, 한국사까지 반영하는데 1등급한테 100점 주고 2등급한테 99.6점을 줘. 이게 황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8등급한테도 97점을 줘요. 그러면 이게 100점 만점에 3점 깎은 거고, 이게 논술 전형을 1000점으로 환산했을 때 3점 깎은 거거든? 1000점에 3점이 100점 만점에 0.3점 아니야. 아예 안 깎은 거야, 이거는. 논술로 환산하면 이제 띄어쓰기 하나 정도? 그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야. 그것도 안 나, 사실은. 근데 9등급한테 빵점 주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왜냐면은, 너네 생각해봐. 우리 학교 내신 전교 1등이 내신 몇이야? 1점 몇이잖아. 그치? 걔가 1.0이야? 1.00이야? 그거 없을걸? 1.00은 한 번도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거야. 모든 과목이 한 번도 1등급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야 1.0이잖아. 한 번은 2등급 됐겠지. 그럼 걔 1.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 1.0이 없듯이 9가 되려면, 평균이 9가 되려면 모든 과목을 다 9등급 맞아야 돼. 이런 애가 어딨어. 걔가 한 번이라도 8등급 나왔으면 걔는 8.9야. 9가 아니라고. 그래서 9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97점인 거야. 꼴찌는. 그래서 안 깎고. 서강은 사실 뭐야?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내신을 보는 척 하는 거지. 이런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5등급 정도한테 몇 점 깎는지를 보고 좀 판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5등급까지는 별반 차이 없더라. 할 수 있더라. 근데 6등급 넘어가면 조금씩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올해 버전 확정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5월달 나와봐야 아는데 작년 거거든? 근데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쌤이 좀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 결국에는 논술을 누가 하냐? 수능에서 약점 과목이 있거나, 약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3등급 이하, 4등급 정도 뜻해. 그리고 내신이 2등급 이하일 때. 내신이 1등급이면 논술을 하면 안 되지. 내신이 1등급이면 당연히 그 교과 종합으로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부터는 논술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2.1등급 이런 친구들이 좀 이게 뭔가 애매한 부분이거든? 내신이 2.1이면은 사실상 엄청 잘하는 애잖아, 내신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엔 논술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통계도 나오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노리는 대학교가 공부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자기도 잘한다고 이제 믿고 있는 친구잖아. 그럼 이 친구의 눈높이가 어디 있을까? 얘 최선 중경이시 노려요. 보통 그렇다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이 친구도 중경이시 이상을 노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에 1.9 어디 있을까? 중경이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밀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2.1이 로망의 학교 쓰기에는 또 모자라게 되고. 그렇다고 눈높이 낮추면 무조건 붙을 수 있는데 눈높이 낮추기 싫어. 왜냐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거길 왜 가 이렇게 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게 2점대 초반대야. 물론 학교마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기 학교 선배가 작년에 어디 붙었는지. 2.2가. 그거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2등급부터 논술 합격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학종 교과로 쓰기에는 좀 그 학교는 못 쓰니까 차라리 논술로 연대 쓰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주로 논술을 열심히 해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에 대한 이제 기초를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논제에 대한 논리적인 단문을 쓰는 것이 논술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좀 두루뭉술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조금씩 이제 따라오면 돼.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한다. 논술 문제에서 뭔가 시킬 거야. 시킨 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건 나중에 강조될 텐데, 시킨 게 아니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면 되는 거고, 그 외의 짓은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친구는 비판을 했더니, 그 비판으로만 끝나면 조금 이제 허전해서 약간 대안 제시를 막 하는 거야. 이런 짓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 시킨 것만 해야 된다. 그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비판하라고 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이제 일상적인 개념으로 논술문에 대한 대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라고 했으면 이제 까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안 들어본 게 아니고 안 배워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 이렇게 까서 이제 뭔가 나름대로 뒷받침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교수님들이 이제 훌륭하다. 논문 수준에 입증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요소나 그 흐름을 갖췄는지는 모르는 일이지. 그래서 논술도 교수님들이 딱 인정하는 그런 형식 틀이나 논증의 요소들을 잘 갖춰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일단은 막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그거를 잘 익혀서 그 교수님이 그 제안하신 그런 뜻에 맞춰서, 개념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가에 나타난 사건이 나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세요. 글자 수는 600자로 해라. 그럼 요구사항은 뭔가? 그러면은 가에 나타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한번 뜯어볼게. 논제는 우리한테 던져진 질문인데, 일단 요구사항과 조건이라는 게 또 나뉘는 거야. 방금 말했듯이 요구사항은 뭐였어? 가의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밝혀야 돼.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이거야.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라는 게 있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에 나타난 사건이 갖는 의미가 아마도 경제적 맥락의 의미 말고도 또 있을 거야. 어떤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같은 게 또 읽어보면은 그게 추론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걸 막는 게 이 조건인 거야. 경제적 맥락 중심으로 해라. 만약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읽었을 때 경제적 맥락의 내용 말고는 전혀 안 떠오르는 글이잖아? 그럼 이 조건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답해도 이게 될 테니까. 근데 이거를 꼭 말해줘야 됐던 논제라는 거는 이거 말고도 있다는 거지. 그거 말고 딴 거 쓰면 또 떨어뜨리겠다는 뜻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무슨 말이냐? 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돼. 가 사건이 내가 봤을 때 역사적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되지. 경제적이어도 그래. 경제적인 의미가 이게 있는데 그게 내 뇌피셜이면 안 되는 거지. 왜?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논제 이탈이라고 하면서 그냥 광탈이야. 논제를 지킨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잘 쓴 친구를 뽑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논제를 잘 뜯어보는 게 우선이고, 논제를 뜯어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논제가,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게 절대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논술 문제의 자체적인 그리고 절대적, 다른 거랑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 문제를 풀고 그 전체적인 점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수준의 훌륭한 답안을 쓴 친구는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될까요? 수석의 점수는 절대평가로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될까? 수석의 점수.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야. 근데 이제 되게 좀 상징적인 기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과거에 서울대학교에서도 논술을 출제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서울대도 논술을 되게 오랫동안 출제를 해왔어. 그때 당시에 서울대는 또 어떤 걸 공개했냐면은 수석 답안, 수석의 점수를 공개했어. 이거 되게 좀 상징적이지. 서울대 당시의 수석 점수는 서울대 법대 합격자의 수석 점수였던 거야. 그러면은 걔는 몇 점 받았을까? 100점 만점에 한 99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실제로는 이 정도 점수였어요. 실제로 이 정도 점수가 수석 점수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털리고 수석을 했던 거지. 10점 이상 털린 거지. 얘는 이제 명백히 틀린 게 몇 군데 있는 거, 한 군데만 틀렸으면 이 정도 안 나오지. 일단 두 군데는 틀린 거야. 근데 그게 원래 논술이 갖고 있는 난이도다. 여러분이 논술을 처음 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난 논술이 안 맞나?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착각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논술을 합격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잘 해도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느껴지진 않아. 그러니까 뭘 그럼 어떻게 알아, 선생님?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매번 다른 친구들의 첨삭지나 이런 것도 좀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결국에 한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을 보여줬는지도 알려줄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첨삭해줄 때 코멘트가 있잖아. 그런 걸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학의 신뢰도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은 이제 좀 주변적인 얘기긴 하지만, 봐봐.
우리가 수능에서 국영수 탐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100점 맞았다고 쳐보자. 심지어 얘는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랑 수능까지 전부 다 100점이야. 그럼 국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국어 점수만 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좀 별로 못했어. 3, 4등급이야. 근데 국어는 100점 고정이야. 그럼 얘가 이 점수만 가지고 어떤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정시로 붙어? 안 되지. 수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국어 100점이면 국어 100점 특기자 같은 게 있어? 없지. 그러니까 수능은 대학교가 100% 신뢰하진 않아. 물론 신뢰를 하죠. 근데 국어만 100점 맞는다고 입학시켜주는 전형이 없어. 그 정도로 신뢰하진 않는 거야. 국어 100점을. 오케이? 근데 논술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 예를 들면 우리가 한양대학교를 들어보면은 한양대는 좀 논술을 더 많이 신뢰하는 학교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신 들어가? 내신도 안 들어가. 숫자로서 내신 안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연세대랑 다르게 영어 지시문도 안 나오고 수리논술도 안 나오잖아. 상경기 아니면은. 그치? 그러면 논술 문제만 푸는 거야. 근데 논술 문제 심지어 몇 문제 나온 줄 알아?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한양대는 정말로 딱 한 문제의 논술 문제만 잘 풀면은 대학교가 네가 수능을 뭐 9등급 나오든 내신이 8등급 나오든 우리 신경 안 써. 왜? 이 한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데 이 더럽게 어려운 문제를 겁나게 잘 풀면은 너는 무조건 똑똑한 학생이다. 라고 우리가 100% 신뢰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냐면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낸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은 자기가 직접 출제한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뽑는 사람이 직접 출제한 문제가 바로 논술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잘 풀면 딴 거는 좀 못해도 된다. 이런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좀 어렵습니다. 논제 분석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서 단문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완결된 글을 써야 돼. 지금은 좀 추상적일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 3학년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냥 교과 상식만 가지고 읽었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완결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즉 뭐냐면 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없어도 이 글만으로도 완결적인 완전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설득력이 높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좀 쉽게 쓰라는 뜻이야. 이걸 다 갖추고도 이걸 다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설계도를 만들 수 있어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논술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A 학생과 B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인터넷 강의를 이제 100강을 들은 친구야. 근데 강의를 100강을 듣는 것만 열심히 했고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B 학생은 강의도 열심히 듣고 꼬박꼬박 글쓰기 한 거야. 근데 이 두 친구가 노력이 들인 시간은 똑같아. 그럼 이 친구는 100강까지는 들은 건 아니고 한 40강 정도 들었다가 쳐보자. 40개 정도. 얘는 100강 들었어. 얘는 강의 수는 더 많죠. 근데 누가 붙을까? A랑 B 중에. 당연히 B가 붙어. 논술은 이제 구경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은 운동에 가까운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암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역량 자체가 늘어나 있으면은 특별히 뭔가 이제 개념적으로 외워서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연습과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이기는 거야. 얘는 지식 자체는 높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별로 못하겠지. 근데 그럼 얘를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야. 우리가 비교할 거는 B랑 C야. 얘는 이제 10강 정도를 공부했다 쳐보자. 그리고 공부한 시간은 얘가 더 많아. 2배 많다고 쳐보자. 보통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해요. 빡세게 공부해야지. 실제는 얘가 붙어. 10문제라도 완벽하게 푼 친구.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넘어간 친구. 이 친구가 이 10문제 풀었다고 세보자. 10문제를 첫 번째 시도에서 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런 친구는 없지. 걔는 뭐 천재겠지. 그런 애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붙을 거야. 뭐 있겠지, 어딘가에. 그치?
근데 대부분은 뭐야? 첫 번째 시도 때는 완벽한 작품 못 만들어요. 근데 결국에 이걸 만들고 넘어갔다는 뜻은 뭐야? 재시도를 여러 번 해서 끝끝내 자기 힘으로 이제 이 정도는 모범답안 수준이야 를 확인받고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장인정신이라 부르는 거지. 근데 그러느라 한 문제에 쏟아부는 시간은 얘가 더 많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노력의 양은 얘보다 적어요. 그래도 얘가 붙어. 우리는 C 학생이 돼야 돼. C 학생이 돼. 물론 B 정도의 양을 C처럼 하면은 얘는 완벽한 학생이지. 근데 얘보단 얘가 더 유리한 학생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라라고 쌤이 얘기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해야 돼. 똑똑하게. 논술은 이 장인정신 발휘해서 끝끝내 그 정교함을 달성하는 친구가 이긴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인정신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글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고쳐내느냐.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글을 한 번만 쓰지 않고 좀 고쳐 쓰는 작업을 할 거야. 고쳐 쓰는 작업을 쌤이 잘 감당을 해줄 테니 그거를 잘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지 결국에는 장인정신을 말하기 위해서 쌤이 여러 번 설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앞으로 장인정신이 있으면은 유리할 것이고 없으면 길러야 돼. 못 기르잖아? 그러면은 결국 논술을 고수가 되기 힘들어. 딴 걸 해야 돼. 물론 다른 것도 장인정신이 필요하겠지만 논술은 특히나 더 많이 필요한 과목인 거야.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랑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논술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논제 분석, 그 다음에 지문 독해, 그 다음에 정답을 찾고 개요를 설계하고 글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논제 아까 하나 봤잖아. 경제적 맥락에서 가하 사건의 의미, 나의 관점에서 봐라. 이걸 뜯어서 분석해봐.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제시문을 읽어낼 수 있어. 제시문을 뭐부터 읽어야겠다. 얘는 기준 지시문이니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겠다. 이게 돼. 그러고 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 아, 이게 내용적인 정답이 맞구나. 확인하면 이걸 가지고 개요를 설계. 1문단에 뭘 써야겠다? 첫 번째 문장은 뭘 써야겠다? 설계도를 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글을 쓴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고. 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 글 전체적인 결과물은 망가진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정교하게 해야 돼.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충실한 그 과정에 대한 훈련이나 안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냅다 풀어보라고 시키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논술을 지금 배운 적이 거의 없어. 그런 친구 데려다 놓고 좀 많은 경우에 논술 초반기 시절에도 이제 모의고사를 그냥 드립다 푸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처음 배우러 왔는데 일단 막 모의고사 풀어버려요. 중앙대 뭐 한양대 문제 풀어. 그럼 아이는 논술 지금 처음 배우러 왔는데 뭔가 비판하라고 하고 뭐 설명하라고 원인 분석하라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 과정 중에 삐끗한 부분이 한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최소한 한두 개 이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과물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고생만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보니까 완전 잘못 풀었고 하니까 좀 절망을 쌓이는 그런 구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도움 없이 풀 수 있는 단계는 당연히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은 쌤이 하나하나 좀 손잡고 걸음마 뛰듯이 갈 거야. 논제 분석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이거 시키고 이것도 한 제시문씩 따로따로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개요 설계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쌤이랑 손잡고 이제 걸음마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서 제출할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를 풀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니까 쌤이 이제 잘 걸음마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논술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2시간 정도 문제 풀고 저번 조금 첨삭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듣는 식으로 가거든.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언제? 9월 달부터. 그때 모의고사 반이거든. 그때는 배울 거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풀어봐. 질문도 안 받아. 네가 직접 시간 딱 맞춰 풀어야 돼. 그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9월 달쯤 되면은 다른 과목들도 모의고사반 들어가지. 그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쌤이 해주겠다. 그리고 이 첨삭 강의가 지금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번의 강의마다, 매번의 글마다 여러분 개별적인 첨삭을 해주는 거 외에도 쌤이 대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첨삭하는
그 작업이 있을 거야. 첨삭 강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해서 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꼬박꼬박 들으면서 쫓아와야 돼. 첨삭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처음에는 과정 첨삭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글을 쓰고 뭐 독해를 하고 개요를 짜고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쌤이 조금씩 시켜보고 당한 친구 손들고 쌤이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과정 중에 쌤이 좀 점검을 해볼 거야. 이때 고치는 게 좀 많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걸로 수업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완성된 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제로 많이 써올 거고 나중에 또 한 번씩 글도 써보고 할 거야. 숙제를 써서 첨삭을 받아. 이때 첫 번째 첨삭은 쌤이 해주지 않고 우리 연구진 분께서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 담임쌤이 계셔. 그래서 강사급 연구진 혹은 이제 석박사 분들의 연구진께서 이제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제 진행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첨삭 강의 쌤이 이제 해줄 거야. 첨삭 강의는 대표적인 사례를 두고 여러분 보고 먼저 첨삭하라고 하고 이거 내가 첨삭 받은 문제니까 첨삭 해볼 수 있거든. 첨삭 한번 해보고 그냥 내가 해줄 거야.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첨삭 교재를 줄 건데 첨삭 교재에는 옆 친구들의 글, 다른 반 친구의 글, 그리고 작년에 같은 문제를 풀고 합격한 친구의 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같이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어. 재작성을 할 수 있고 제작성은 완벽을 도전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번의 글에 대해서 진짜 지지고 볶고 씹고 뜯고 한 거야. 이제 완벽한 글을 도전하는 거지. 그거는 쌤이 통과시켜 주겠다. 근데 이때 통과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 통과는 어느 정도 써야 되냐면은 무조건 합격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내면 합격. 그게 최소한 A- 정도는 돼야 돼. 왜냐면 보통 커트라인 B뿔 정도야. 그러니까 그거 이상 A- 나오면은 합격이 되는 거야. A0는 장학금의 영역이야. A뿔은 수석이고.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쌤은 이제 합격이 된다. 그 정도 라인 되어야지 내가 통과시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 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걸 또 하는 거야. 나한테 2차 혹은 3차 혹은 4차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쌤이 합격을 스스로 만들 때까지 지적을 해주고 첨삭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견뎌야 돼. 견디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재능마다 어떤 친구 여기서 그냥 통과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1차 첨삭 받았을 때 점수가 너무 높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거든. 이 친구는 사실 재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통과된 친구 있어. 물론 초반에는 극히 드물어. 초반에 한 5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렇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 돼.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럼 이때 이제 통과를 받아야 된다. 내가 좀 초반에 실력이 모자르고 그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준비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견뎌내면은 결국에는 그 동일한 목표 수준을 맞춰가면서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낙오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됩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어차피 논술을 잘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근데 이걸 다 감당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결국 7시간 정도야. 이거는 쌤이 이제 앞으로 논술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개념들이니까 요거는 지금은 넘어가고 수업 시간에서 이제 따라오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초훈련이라고 해서 8주 정도 동안 기본 개념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기초 개념들 더하기 변별지점. 심화적으로 좀 더 쪼개가지고 개념들을 상세하게 배우고 이 문해력 훈련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빡세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개념 공부를 진하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압축 특강으로 이제 개념을 압축한다든지 자료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좀 특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충할 것이고 이건 약술형 훈련은 쌤이 이제 과거의 적성고사 지금은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 쌤이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시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실전 훈련이라고 해서 최신 모의고사들을 중점으로 해서 흔히 말해서 올해 서강대의 경향성은 이렇다. 이런 것들 분석해줘서 학교마다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 공부 시간이고 사실 8월 정도까지 개념 공부를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돼.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내는지를 각각 조금씩 분석하면은 마무리가 된 거야. 이때부터는 우리도 모의고사 반인 거지. 근데 이때까지는 개념 공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연간 진행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다.